아줌마, 비 오는데 밖에서 청승맞게 뭐 하는 거야? 돈 없으면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집주인은 빗물에 젖은 가방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는 쾅 하고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들비라도 피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절망의 밤.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의 문을 피가 흐르는 손으로 부수고 엽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폐가 문 뒤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10억짜리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지하에서 쫓겨난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는 장마비가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을 집어삼킬 듯 때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는 빗소리에 섞여 낡은 철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골목을 울립니다. 집주인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와 고함을 지르며 이민 가방 2개를 진흙탕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주머니, 나도 사정 딱한 건 아는데 3달치 밀린 월세에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더는 안 돼요.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요. 집주인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위로 우산도 없이 쫓겨난 여자 이서연이 휘청거리며 섰습니다. 이서연의 양옆에는 고작 7살인 쌍둥이 남매 김도준과 김도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의 젖은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빗물은 사정없이 아이들의 얇은 티셔츠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빗물이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집주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애들 아빠 가고 보험금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며칠만, 딱 며칠만이라도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집주인이 혀를 차며 이서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놈의 보험금 타령은 벌써 몇 달째야. 남편 죽은 건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은행 이자 내느라 죽겠어. 더 볼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집주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곧이어 철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장을 꺼는 소리가 매정하게 들려옵니다. 이서연은 닫힌 대문을 2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들비라도 피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하지만 대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이서연의 목소리를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실했던 남편이 공사 현장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지인에게 속아섰던 거액에 빚보증 각서가 날아들던 그날부터 이서연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재도구란 가재도구는 빨간 딱지가 부터 다 넘어갔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빈털터리가 되어 이 반지하 방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김도희가 입술을 파랗게 떨며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배고파. 김도희의 목소리에 이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김도준과 김도희의 머리카락, 비에 젖어 몸에
딱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난 앙상한 어깨가 보입니다. 김도준이 동생 김도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갈 데 있어? 이서연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조차 사치입니다. 이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짐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가방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도희야. 엄마 손 꽉 잡아. 우리 딴 데 가자. 하지만 갈 데 따위는 없습니다. 찜질방에 갈 돈도 친척 집에 손 벌릴 염치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보지만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이 비를 피할 곳이라도 찾아야만 합니다. 이서연의 시선이 골목 끝, 산동네 가장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뒤 흉물처럼 방치되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저택이라 부르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서연이 턱으로 언덕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위로 가자. 비만 피하면 돼. 이서연은 아이들을 이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언덕길은 미끄럽고 위태롭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진흙이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아! 김도준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이서연이 황급히 짐가방을 내려놓고 김도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김도준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안 아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7살 아들의 의젓함에 이서연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서연은 다시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맹세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천둥 소리가 머리 위에서 으르렁거립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눈앞에 거대한 건물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한때는 웅장함을 자랑했을 2층 양옥집이었지만 지금은 담쟁이 덩굴이 건물 전체를 괴물처럼 휘감고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검은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대문 옆에 붙은 출입금지라는 붉은 경고문은 빗물에 씻겨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김도희가 이서연의 등 뒤로 숨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여기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김도준 역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깨진 창문 틈을 통과하며 기괴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서연 역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동네 노인들이 저 집에는 미친 노인의 원혼이 산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연에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김도희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서연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그냥 빈집이야. 우리 딱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가자. 이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이 잔뜩 쓴 철제 대문에는 어른 주먹만 한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서연은 자물쇠를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빗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대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서연은 주변을 미친 듯이 살폈습니다. 담벼락 아래 공사장에서 쓰다 버린 듯한 날카로운 돌덩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서연은 돌을 양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자물쇠를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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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빗물에 미끄러운 돌을 잡은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집 하나 없는 서름, 남편을 잃은 슬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망치질하듯 손에 실렸습니다. 돌 조각이 튀어 얼굴을 때려도 이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돌을 내리쳤습니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우리 애들 좀 살리게 문 좀 열어달라고. 수십 번을 내리쳤을까 이서연의 손에서 피가 흘러 돌을 적실 때쯤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사글대로 삭은 자물쇠 고리가 틱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이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찢어진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빗물 웅덩이에 붉게 번집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대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기익! 기름칠을 하지 않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글처럼 변한 정원 너머로 검게 죽어있는 현관문이 보입니다. 이서연은 바닥에 놓았던 짐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그들은 마치 짐승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빗소리만이 가득합니다. 현관문 앞까지 다가간 이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김도준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나. 이서연이 아이들을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 피하는 게 먼저야. 들어가자. 이서연은 아이들을 현관 안으로 들이고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쿵!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입니다. 이서연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벽에 붙은 스위치를 찾아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집인지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바닥이 아닌 거실 한 구석, 그나마 먼지가 덜 쌓인 마른 마룻바닥을 찾아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자, 여기 앉아. 엄마가 수건 찾아볼게. 이서연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가방을 뒤져 수건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털어주고 차가운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김도준과 김도희는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자 이서연은 젖은 옷을 짜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창문을 때릴 때마다 거실에 놓인 고풍스러운 가구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춤을 춥니다. 찢어진 소파, 깨진 거울, 바닥에 굴러다니는 액자들. 누군가 급하게 도망친 듯 집안은 엉망입니다. 이서연은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을 판이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서연은 잠든 아이들 곁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어디선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2층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이 앉아있는 거실 맞은편,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는 거실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 명백한 인기척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폐가에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본능적으로 잠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소리가 들려오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뻗어나간 불빛이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장식장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웅거리는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벽처럼 보였던 육중한 장식장이 스르르 옆으로 회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 기계음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는 듯한 광경에 이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장식장이 완전히 돌아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지하계단 입구가 아가리를 벌리고 드러났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익 챙강. 이윽고 번개가 번쩍이며 실내를 하얗게 비춘 순간 계단 위로 누군가 불쑥 튀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김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이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헝클어진 백발,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개량 한복, 그리고 움푹 패인 눈두덩이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광기 어린 눈동자. 그는 70대 노인으로 보였지만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녹슨 삽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서연과 아이들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전무놈이 기어이 쥐새끼들을 보냈구나. 내 이놈들을 그냥.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노인은 삽자루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도준아, 도희야 엎드려. 이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노인이 휘두른 삽자루가 이서연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마룻바닥을 강타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부서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무 조각 하나가 이서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김도희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김도준은 덜덜 떨며 엄마의 팔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서연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비 피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한 눈빛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놈들이 내 숨통을 끊으라고 보낸 자객인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 살아서는 못 나간다. 노인은 다시 한번 삽을 치켜들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흡사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아이들을 더 깊이 품에 안으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아이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싶어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크,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이서연을 내려치려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던 삽자루는 저만치 굴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서연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김도준이 이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도망가자. 빨리 나가자. 저 할아버지 무서워.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 미친 노인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빗속으로 다시 쫓겨나더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곳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서연은 짐가방을 챙겨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추워. 춥다. 어머니. 배고파요. 쓰러진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이서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살기를 내뿜던 괴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힘없고 병든 늙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고열에 시달리다 차갑게 식어가던 남편의 손. 지금 이 노인을 두고 나가면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엮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시선은 이미 쓰러진 노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목.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도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안 가?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도준아, 도희야. 저쪽에 가서 짐가방 지키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저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심각한 고열이었습니다. 때국물에 절어있는 옷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노인은 박전무.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 회사. 라는 섬뜩한 헛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서연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닳고 닳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잊지 말자. 박인철, 내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 같은 놈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많은 숫자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준아, 가방에서 물티슈랑 수건 좀 꺼내줘. 그리고 해열제 시럽도. 이서연은 노인을 바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면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온을 낮추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이서연은 빗물을 받아 적신 수건으로 노인의 이마와 목덜미, 겨드랑이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워. 노인이 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열 내려야 살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폐가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연은 밤을 꼬박 새우며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차가운 빗물에 적셔오기를 수십 번. 찢어진 손바닥이 욱신거렸지만 이서연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쯤이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이서연이 다시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던 열이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끙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맑은 정신은 아니었지만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이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아껴뒀던 해열제 시럽을 물에 개어 숟가락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삼키셔야 살아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자 노인은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꿀꺽. 모골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이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엄마 곁을 지키던 김도준과 김도희도 지쳐서 짐가방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도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노인의 침상 옆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딱 10분만 눈을 붙여야지 생각하며 이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이서연은 퍼뜩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폐가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누군가 이서연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사경을 헤매던 노인 장필석이었습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앉은 채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이서연과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광기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낯선 침입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 그리고 자신을 살려낸 이들에 대한 의아함이 뒤섞인 복잡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장필석과 눈이 마주친 이서연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이서연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자 장필석은 말없이 이서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느라 찢어져 피딱지가 앉은 이서연의 손바닥,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올려져 있던 물수건. 장필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체가 뭐냐? 그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살기 대신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방금 살려낸 이 노인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풍의 눈이라는 것을 예감하며 말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밤새 장필석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이서연은 퀭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장필석의 열은 한풀 꺾여 있었고 아이들은 낡은 소파에 서로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부웅 끼익.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잡초 무성한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연이 쏘스라치게 놀라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장필석이 헛소리처럼 내뱉던 이름 박전무의 신복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장필석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왔어. 장필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알아누웠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애들 깨워. 놈들에게 들키면 다 죽어. 장필석이 괴종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특정한 시간으로 돌리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종시계 뒤쪽 벽면이 회전문처럼 돌아갔습니다. 쓰러져가는 폐가 벽 뒤에 강철문으로 무장된 비밀 공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장필석의 호통에 이서연은 자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들고 벽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필석이 뒤따라 들어오며 벽 안쪽의 버튼을 누르자 회전벽이 다시 스르르 닫혔습니다. 쾅! 벽이 닫히는 것과 동시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 이서연과 아이들 그리고 장필석은 좁은 관제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벙커 안은 웅웅거리는 비상 발전기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여러 개의 모니터가 집 안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에는 최 실장 일당이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군화발로 바닥에 놓인 이서연의 짐가방을 걷어찼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있었는데 쥐새끼인가? 최 실장이 이서연이 아이들을 눕혔던 소파를 손으로 짚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김도준이 겁에 질려 울먹이자 이서연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벽 너머로 들릴 것만 같습니다. 최 실장은 괴종시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가 시계 유리를 톡톡 두드리는 순간 벙커 안의 모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도희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서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모니터 속 최 실장의 눈이 마치 카메라를 뚫고 이쪽을 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최 실장이 부하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철수해. 그냥 노숙자들이 비 피하고 갔나 보네. 회장님 시신도 없는 걸 보면 산짐승 밥이 되신 게 확실해. 그들이 사라지고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서연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벙커에서 나온 일행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필석은 기력이 다한 듯 벙커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파. 밥 줘. 죽다 살아난 사람치고는 너무나 뻔뻔한 요구였지만 이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 노인도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피해 이 감옥 같은 좁은 방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짐가방에 있던 식은 밥 한 덩이와 묵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벙커 한 구석에 있는 비상용품 상자를 뒤져 휴대용 가스버너와 코펠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부탄가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탁! 슈!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이서연은 코펠에 물을 붓고 묵은 김치를 잘게 찢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에 찬밥을 넣고 푹 퍼질 때까지 저었습니다. 투박한 김치죽이지만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좁은 벙커 안에 퍼지자 아이들도 장필석도 군침을 삼켰습니다. 이서연이 코펠째 장필석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장필석은 숟가락도 없이 국자로 허겁지겁 죽을 퍼먹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천장이 되어가며 먹어치우는 그 모습은 며칠 굶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으허, 으엉. 갑자기 장필석이 국자를 떨어뜨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밥알이 묻은 입가로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이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맛이 너무 짜요? 장필석이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젠장, 어머니 맛이나.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야. 괴팍하던 노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였지만 누구 하나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 준 적 없었습니다.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들던 하이에나들 틈에서 그는 언제나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이 여자가 끓여준 볼품없는 죽 한 그릇이 얼어붙은 그의 심장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김도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필석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 힘나. 장필석은 김도희의 손길에 멈칫하더니 쓱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장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장필석 회장의 날카롭고 총기 어린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장필석이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서연. 인데요. 장필석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서연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일반 수표가 아니라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였습니다. 적힌 금액은 자그마치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조용히 살아. 그러면 이 돈은 내 거야. 추적도 안 되는 돈이니 안심하고 써라. 이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아이들과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이 종이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서연의 뇌리에 방금 전 CCTV로 보았던 최 실장 놈들의 살벌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죽을 퍼먹던 이 노인의 처량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노인은 어떻게 되지? 약도 없고 밥을 챙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들은 장필석이 죽은 줄 알고 갔지만 만약 다시 돌아와서 인기척을 느낀다면 이 노인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서연은 잠시 갈등하다가 증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장필석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돈이 적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그래. 이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탐나요. 솔직히 미치게 탐나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두고 가면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면요? 내 걱정은 마라. 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니요. 사람이 죽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고 받은 돈으로 우리 애들 밥 먹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저희 얼굴은 못 봤지만 짐가방은 봤어요. 저희가 나갔다가 잡히면요? 그때는 저희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이서연은 코펠에 남은 죽을 싹싹 긁어 김도준과 김도희의 그릇에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장필석은 그런 이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70년 인생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봤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을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 신의를 생각하는 여자. 장필석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이다. 네. 이서연, 너 나랑 장사 하나 하자. 10억? 아니, 네가 잃어버린 인생.
내가 몇 배로 튀겨서 되찾아주마. 장필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벙커 벽면에 붙은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내 손과 발이 되어다오. 저 밖에 있는 놈들. 박인철 그놈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올 때까지 네가 내 대리인이 되는 거야. 철컥.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서류 뭉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폐가 김치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벙커 안에서 이서연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장필석이 이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온 깡다구면 충분해. 이제부터 내가 널 다시 태어나게 해주마. 장필석이 벙커 안에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이서연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장필석이 평생을 바쳐 모은 차명 계좌 리스트와 비밀 장부가 담긴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금 다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이게 다 정말 제가 써도 되는 돈이라고요? 장필석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이서연의 곁으로 다가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내 대신 쓰는 거지. 넌 오늘부터 죽은 장필석의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투자가 제니퍼 리가 되는 거야. 알겠나? 장필석은 이서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박 전무가 눈독 들이고 있는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 전무의 집 바로 앞동이자 그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장필석이 이서연의 등을 지팡이로 툭 치며 호통쳤습니다. 어깨 펴, 고개 들고, 돈은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를 휘두를 줄 모르면 네가 다쳐. 촌티 벗어던져. 내 뒤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해 꾀재재한 얼굴, 늘어난 티셔츠. 이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가난해서 쫓겨다니는 엄마의 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벙커 한쪽에 보관되어 있던 장필석의 죽은 딸이 남긴 옷들과 명품 가방들로 치장한 이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몸에 딱 맞춘 듯한 검은 정장 원피스,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반지하에서 쫓겨난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도희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예쁘다. 공주님 같아. 장필석 역시 잠시 말을 잃은 듯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무뚝뚝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좀 사람 꼴이 났구만. 가서 보여주고 와. 세상이 널 어떻게 대접하는지. 이서연은 장필석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서늘한 투기가 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서연의 당찬 인사에 장필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더 헤리티지의 BVIP 분양 사무소.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이서연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옷은 명품이었지만 그녀가 타고 온 택시와 묘하게 긴장한 태도가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상투적인 미소로 이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지 않으신 분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는 이미 대기자가 꽉 차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서연이 막 입을 열려는 찰나 상담실 안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의 아내 최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그이가 무조건 찜해두라고 했잖아. 웃돈을 더 얹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장 계약서 가져와.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빚보증 사기의 배후이자 원수 박인철의 처. 최윤희의 목소리에 이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서연은 장필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품위 있게 밟아라.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너도 개가 되는 거야. 이서연은 떨리는 손을 핸드백 끈으로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윤희가 소란을 피우며 상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천박한 말투와 행동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최윤희가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얜 또? 딱 봐도 어디서 굴러먹던 게 기어들어왔네. 야, 여기 물 관리 안 하니? 최윤희가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쩔쩔매며 이서연에게 나가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서연은 직원에게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장필석이 준 서류 봉투를 꺼내 데스크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고액권 수표 다발을 보란 듯이 꺼내 펼쳤습니다. 대기자 명단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전액 현금 납부하죠. 조건은 단 하나, 오늘 당장 입주입니다. 전액 현금이라는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수십억 원을 일시불로.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윤희 역시 입을 딱 벌리고 수표 다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연이 최윤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그쪽이 좀 하셔야겠네요. 시끄러워서 상담을 못하겠거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최윤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가 이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려는 찰나 누군가 이서연의 앞을 부드럽게 막아섰습니다. 이런 신뢰가 많군요. 이분은 제가 모시는 클라이언트십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이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날카롭지만 신뢰감 있는 인상, 지적인 안경 너머로 흥미로운 눈빛을 보내는 남자. 그는 업계에서 미친 개로 불리는 승률 100%의 변호사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장필석 회장의 장학생이었으나 박 전무의 비리를 캐려다 로펌에서 쫓겨난 뒤 야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이서연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내민 수표가 시중에서 보기 힘든 고액 무기명 수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 냄새가 장필석 회장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지훈이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더 헤리티지 분양 원칙 아시죠? 전액 현금 납부 우선. 그리고 품위 유지 조항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계약 저희가 가져갑니다. 한지훈이 최윤희 쪽을 힐끔 보며 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윤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한테 말해서 너희 다 가만 안 둘 거야. 최윤희가 악담을 퍼부으며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이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막혀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직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이 한지훈이 이서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대단하시군요. 그 정도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수표
장필석 회장님 물건 아닙니까? 이서연은 흠칫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장필석이 시킨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보내서 왔어요.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님, 저랑, 아니, 우리랑 일 하나 하시죠? 한지훈의 안경 너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은인의 돈을 들고 나타난 낯선 여자.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판을 뒤집을 조커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지훈이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대신 수임료는 아주 비쌀 겁니다. 이서연이 마주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은 아주 많으니까요. 지루했던 한지훈의 인생에 새로운 태풍이 불어닥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연과 아이들은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그리고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 창. 반지하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여기서 살아도 돼? 김도준과 김도희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며 깨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해냈어. 우리 애들 이제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키울 거야. 이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샴푸 향기가 나는 새 이불, 따뜻한 온수, 배부른 저녁 식사.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전무의 저택. 최윤희가 소파에 드러누워 남편 박인철에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집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현금으로 채갔다고. 제니퍼 리라나 뭐라나. 아주 재수없어 죽겠어. 수화기 너머로 박인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니퍼 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알았어, 진정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전화를 끊은 박인철은 비서실장 최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최 실장,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계약한 제니퍼 리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감히 내 와이프 물건을 건드려? 어떤 뒷배가 있는지 샅샅이 캐내. 박인철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장필석과 이서연, 그리고 빗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박인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창립기념일 리셉션이 한창입니다.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이 한지훈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기품이 흐르는 이서연의 자태에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며칠 전 분양 사무소에서 굴욕을 당했던 박전무의 아내 최윤희가 이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을 홉뜨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개나 소나 다 들어와? 경비 어딨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최윤희의 날카로운 고함에 음악 소리가 묻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서연과 최윤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최윤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목소리 좀 낮추시죠? 보는 눈이 많습니다. 최윤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이서연은 최윤희의 목에 걸린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걸이 참 예쁘네요. 갤러리 비자금 세탁해서 산 작물인 거 소문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최윤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인철 전무조차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윤희가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이서연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요? 사모님이 저번 주에 호스트바 출신 다니엘한테 빨간색 스포츠카 사준 거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뭐? 최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들었을까 전전긍긍하느라 더 이상 이서연을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굳어버린 최윤희를 우아하게 지나쳐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박인철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임직원 모두가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경영, 윤리적인 경영만이 우리 그룹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박인철의 위선적인 연설에 이서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가족인 삼촌을 쫓아내고 사촌 동생의 자리를 뺏은 자가 가족을 운운하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박인철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이서연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에 박인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족 같은 경영이라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제니퍼 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이 후원하는 고아원에 1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박 전무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 사랑에 동참해야죠. 10억 원이라는 말에 좌중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이서연에게 쏟아졌습니다. 박인철은 얼떨결에 박수를 쳤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판을 주도하고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란 듯이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이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자 박인철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박인철이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으스러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목적이 뭐야? 이서연은 박인철의 악력을 그대로 받아내며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전무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온 사람이니까요. 이서연이 잡은 손을 놓고 뒤를 돌자 한지훈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이서연. 반지하에서 쫓겨나던 날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샴페인 잔을 부딪혀 오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완벽한 데뷔전이었습니다. 파트너.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이서연은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은 지웠고 불편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은 파티장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입니다. 식탁 위에는 이서연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김도준, 김도의 쌍둥이의 7번째 생일입니다. 매년 미역국에 밥만 말아주던 초라한 생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진짜 다 먹어도 돼?
고기 엄청 많아. 김도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우리 강아지들 생일 축하해. 아이들이 볼이 미어지도록 고기를 먹는 모습만 봐도 이서연은 배가 불렀습니다. 식탁 한편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벙커에 있는 장필석 회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도희가 갈비를 손에 쥐고 흔들며 화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꼭 같이 먹어요. 하세요. 화면 속 장필석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녀석들. 그깟 고기가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장필석은 투덜대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다운 가족 없이 살았던 노인에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이 소박한 생일 파티는 그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필석이 몰래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서연이 화면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 챙겨 드셨죠? 내일은 제가 공국 끓여서 벙커로 갈게요. 아버지라는 말에 장필석이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뭐냐? 조심해서 다녀라.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 말은 아주 작았지만 이서연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이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도 비가 새는 천장도 뼈를 깎는 추위도 없는 곳. 이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우린 행복해질 거야. 너무나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예고라도 하듯이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서늘하게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인철 전무의 집무실. 어두운 방 안에서 박인철이 담배를 피우며 최 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전무님 알아냈습니다. 제니펄이 그 여자 본명은 이서연입니다.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이서연과 아이들이 폐가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여자 얼마 전 그 폐가에 숨어들었던 노숙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차량 동선을 추적해 보니 그 폐가를 주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박인철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폐가? 그럼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박인철이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감히 날 속여? 죽은 척 숨어서 대리인을 내세웠다 이거지? 박인철이 사진 속에 있는 김도준과 김도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서연이라. 약점이 아주 확실하구만. 최 실장, 조용히 처리할 준비해. 평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불빛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악마들인지를 말입니다. 행복은 짧았고 악몽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의 평화가 폭풍전야였다는 것을 이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장필석 회장의 복권 절차를 위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챙겨 넣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서류들이 접수되면 장 회장님 신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박 전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회장님 복귀를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이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이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픽업하러 간 경호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을 태웠다는 문자를 보낼 시간인데 전화가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네, 실장님. 애들 태우셨나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경호 실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요란한 경적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덤프트럭이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차를 컥! 경호 실장의 목소리는 고통에 착 끊어졌습니다. 이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준아, 도희야.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지훈이 이서연을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라도 났습니까? 이서연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사고래요. 트럭이 들이받았대요. 우리 애들이. 그 순간 이서연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가 뜬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이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냉기가 흐르는 냉동 창고 안이었습니다. 김도준과 김도희가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로는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신호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이서연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곧이어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며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인철 전무였습니다. 박인철이 카메라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 제니퍼 리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내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 이서연이 휴대폰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들은 건드리지 마. 애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박인철은 이서연의 절규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죽이는 건 내가 해. 지금 이 창고 온도가 영하 10도야. 애들이 입은 얇은 옷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0분? 아니면 1시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다 드릴게요. 이서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박인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돈 따위 필요 없어. 장필석 영감탱이가 가지고 있는 원본 비밀 장부와 비자금 USB, 그리고 지금 당장 기자회견 열어서 장 회장은 이미 죽었고 유 원장은 다 조작된 거라고 자백해. 박인철이 시계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시간은 딱 1시간 준다. 그 안에 장부 들고 내가 보낸 주소로 혼자 와. 경찰 달고 오거나 딴 수작 부리면 애들은 통구이가 될 줄 알아.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걸, 복수 따위 꿈꾸지 말 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에게 비공개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치 추적을. 이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경찰 부르면 애들 죽인대요. 저 사람 진짜로 할 사람이에요. 이서연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장필석 회장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장부가 있어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이서연은 숨도 고르지 않고 벙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장필석은 휠체어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필석 역시 벙커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연이 장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장부 좀 주세요. 우리 애들 죽어요. 저놈들이 애들을 냉동 창고에 가뒀어요. 장필석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넘어가면 박인철이 모든 죄는 덮어지고 장필석은 영원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병원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의 한이 담긴 물건이자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필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이서연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가져가라. 이서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없으면 회장님은. 장필석이 이서연의 어깨를 꽉 잡으며 호통쳤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덤이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아니야. 가서 아이들부터 살려. 내 복수보다 도준이, 도의 목숨이 더 중해. 어서 가. 장필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노인의 결단. 이서연은 장필석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 구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아버지 억울한 것도 제가 다 풀 거예요. 이서연은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넘겨주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린 데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이서연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신문지에 칭칭 감아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장필석이 선물해줬던 화려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한지훈이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GPS 추적기, 그리고 실시간 전송 장치가 내장된 특수 장비였습니다. 이서연은 브로치를 가슴에 달며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 위치 신호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보내는 영상 실시간으로 뿌릴 준비해 주세요. 한지훈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이서연 씨, 위험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원 병력을. 이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시간 없어요. 놈들이 원하는 건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놈들 시선을 끄는 동안 변호사님이 뒤를 쳐주세요. 부탁드려요. 이서연은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폐가의 문을 열었던 그 엄마가 이제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지옥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로 나선 이서연은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필석이 마련해준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인철, 넌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다쳤으면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어놓겠어. 이서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약한 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한편 벙커에 홀로 남은 장필석은 텅 빈 금고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 따위 믿지 않고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부디 제발 저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남은 목숨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텅 빈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이서연의 차가 빗길을 뚫고 박인철이 기다리는 폐창고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창고의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서연은 한 손에 장필석의 가죽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신어 냄새와 냉동 창고 특유의 비릿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창고 중앙 수십 명의 덩치 큰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이서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박인철 전무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김도준과 김도희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 위로 공포에 질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장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풀어줘요. 박인철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튕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순서가 틀렸잖아. 물건부터 확인하고 던져. 박인철이 턱짓을 하자 용역 두 명이 이서연에게 다가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박인철은 가방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장부와 검은색 USB.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목숨줄이자 장필석 회장의 복수 칼날이었습니다. 박인철이 장부를 펴보며 광기 어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하,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 이 늙은이가 이걸 쥐고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이제 다 끝났어. 그룹은 내 거야. 승리에 도취된 박인철을 보며 이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애들은 놔줘요. 당신이 원하는 건 다 가졌잖아요. 박인철이 장부를 챙겨 품에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을 향해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내가 언제 너랑 약속했나? 이건 그냥 협박이었지. 박인철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격자는 필요 없어. 특히 너처럼 독한 년은 살려두면 후환이 되거든. 깔끔하게 다 같이 가는 게 좋아. 애들도 엄마랑 같이 가면 외롭지 않겠지? 박인철이 손짓하자 용역들이 미리 바닥에 뿌려둔 신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돼.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이서연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스타킹이 찢어졌지만 이서연은 고통도 잊은 채 박인철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서늘한 비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켜는 순간 끝이야. 박인철이 라이터 불을 켰다 껐다 하며 비꼬았습니다. 뭐? 허세 부리지 마. 여기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아니라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5천만 국민이 당신을 끝장낼 거야. 이서연이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화려한 브로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여? 이거 단순한 브로치 아니야. 초소형 카메라야. 박인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뭐라고? 지금 이 상황, 당신이 아이들 납치하고 살인 교사하는 이 꼴, 내 파트너가 유튜브랑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뿌리고 있어. 대기업 전무의 아동 납치 및 살인 미수. 제목 참 자극적이지 않아? 지금쯤이면 조회수 폭발했겠네. 그 순간 박인철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홍보팀, 심지어 검찰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박인철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수화기 너머로 홍보팀장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지금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전무님이 아이들 납치했다는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고요. 경찰이랑 기자들이 본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함정을 파? 박인철이 이성을 잃고 라이터를 집어 던지며 이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다 같이 죽어버려. 라이터 불씨가 신호에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고의 콘크리트 벽면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거대한 지게차의 포크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확성기 소리와 함께 방패를 든 경찰 특공대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악! 당황한 용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지훈 변호사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와 박인철이 던진 라이터 불씨를 향해 뿌렸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분말이 피어오르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지훈이 이서연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씨, 아이들은요? 이서연은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틈타 묶여있던 김도준과 김도희에게 달려가 식칼로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엄마, 으앙.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이 이서연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체온을 느낀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이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는 비겁한 뒷모습이 이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인철이었습니다. 그는 용역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뒷문을 향해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인간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아이들을 한지훈에게 맡기며 외쳤습니다. 애들 좀 봐주세요. 이서연은 도망치는 박인철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굽 높은 하이힐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피가 흐르는 맨발이었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성애와 분노로 무장한 그녀는 그 어떤 맹수보다 빨랐습니다. 거기서 이 비겁한 자식아. 이서연이 몸을 날려 박인철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으어. 박인철이 중심을 잃고 꼴사납게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이서연의 서슬 퍼런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이 뒷걸음질치며 비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나. 돈 줄게. 원하는 만큼 다 줄게. 이서연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 필요 없어. 짝. 이서연의 손바닥이 박인철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갈 정도의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박인철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이건 내 남편 몫이야. 짝! 반대쪽 뺨을 때리는 소리가 창고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 애들 몫이고. 박인철이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거렸습니다. 이서연은 박인철의 품에서 튀어나온 비밀 장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인철이 그토록 목숨 걸고 뺏으려 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짓밟은 모든 사람의 몫이야. 퍽! 퍽! 이서연은 두꺼운 장부 뭉치로 박인철의 머리통과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박인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사람을 죽여? 그렇게 갖고 싶었어? 가져가. 감옥에서 평생 읽으면서 썩어버려. 이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장부를 박인철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박인철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달려와 박인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인철 씨, 당신을 아동 납치 및 살인 미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인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창고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들이닥쳐 추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고개를 숙이는 박인철. 그의 몰락은 더할 나위 없이 처참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이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를 단단하게 부축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한지훈이 이서연의 맨발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김도중과 김도희가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필석이 떨리는 손을 뻗어 이서연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장필석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들 살렸어요. 그래, 봤다. 네가 다 했다. 장하다 내 딸아. 장필석이 이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도중과 김도희가 달려와 이서연과 장필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가운 냉동 창고였지만 서로를 끌어안은 네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창고 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긴 밤이 끝나고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박인철 전무의 구속 수사와 그룹 내 비리 임원들의 줄소한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아동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박인철 전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비밀 장부에는 박 전무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장필석 회장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혈육을 해치고 어린아이들까지 납치한 박인철이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반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맨발로 맞서 싸운 이서연과 죽음이
문턱에서 돌아온 장필석 회장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인철은 감옥 안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은 장필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필석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장필석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장필석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죽다 살아 돌아온 장필석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필석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은 전쟁터이고 핏줄만이 믿을 수 있는 아군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죽음의 문턱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장필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조카는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폐가에 가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파서 죽어가던 저를 살린 건 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빗속을 헤매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이서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진 돈을 보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쓰러진 노인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를 지켰습니다. 위기의 순간 내 손을 잡은 것은 핏줄인 조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장필석이 손짓하자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필석은 이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서연 양을 제 법적인 양녀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자산 전액과 경영권을 이 사람에게 승계할 것을 공표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보다 더 따뜻한 가슴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제 진짜 딸입니다. 장필석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이다가 이내 더 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이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장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필석이 이서연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거절하지 마라. 네가 내 딸이 되어줘야 나도 나중에 저승 가서 내 남편 볼 면목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이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단상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지훈 변호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모양으로 축하해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따스하고 설레는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가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공포의 폐가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담쟁이 덩굴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햇살 가득한 2층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서연재 상서로운 연꽃이 피는 집나는 예쁜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8살이 된 김도준과 김도희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행복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도희가 제 로봇 망가뜨렸어요. 아니야. 오빠가 먼저 내 인형 숨겼잖아.
할아버지 오빠 혼내줘요.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 안긴 곳은 마당 썬베드에 누워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즐기던 장필석의 품이었습니다. 허허, 녀석들. 사이좋게 놀아야지. 자꾸 싸우면 오늘 저녁 갈비 없다? 장필석의 호통은 이제 무섭기는커녕 다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치매 노인이 아니라 손주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평범하고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장필석이 김도중과 김도희를 양무릎에 앉히고 껄껄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서연이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1년 전 그날처럼 김치 콩나물국과 갈비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살기 위해 끓인 처절한 생존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밥상입니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도중과 김도희가 삼촌 왔다 하고 소리치며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도준이, 도희, 그새 키가 더 컸네. 삼촌 보고 싶었어? 네. 빨리 들어오세요. 맛있는 냄새 나요. 부엌에서 나온 이서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훈 씨. 안 그래도 막상 차리던 중이었어요. 오늘 차 막혔죠? 한지훈이 이서연을 보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해준 밥 먹을 생각에 날아왔죠.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장필석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이, 한 변호사. 자네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나, 내 딸 얼굴 보러 오나? 아주 문지방이 닳겠어. 한지훈이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회장님. 하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필석이 숟가락을 들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자, 들자. 식겠다. 김도중과 김도희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서연은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고 장필석의 국그릇을 챙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훈 역시 이서연을 챙겨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 이것이 이서연이 그토록 꿈꾸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마당으로 나와 대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굳게 닫힌 자물쇠를 돌덩이로 내리찍으며 울부짖었던 그 처절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문을 여는 것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재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녹슬고 칠이 벗겨졌던 철문은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손짓하듯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이서연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서연은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구렁텅이였던 그 길이 이제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이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문은 내가 여는 거야. 두드리고 부수고 열어젖히면 그 너머엔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어. 반지하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절망의 끝에서 가장 무서운 문을 제 손으로 열고 들어갔던 이서연. 그 용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 그리고 빛나는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빨리 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신대. 서연 씨, 과일 깎아놨어요. 들어와요. 이서연은 활짝 열린 대문을 향해 씩씩하게 미소 짓고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스한 저녁 노을이 이서연의 뒷모습과 서연재를 붉게 물들이며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임을 축복하듯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빗줄기에 쫓겨갈 곳 없던 그 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피 묻은 손으로 굳게 닫힌 자물쇠를 부수던 엄마의 간절함이 결국 거대한 운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요행이 아니라 절벽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디딘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또한 피보다 진한 사람의 온기로 맺어진 장 회장님과 서연 씨의 새로운 가족에는 삭막한 세상에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춥고 아픈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폐가가 따뜻한 보금자리 서연재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빈방에도 따스한 햇살이 들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내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그 너머에는 분명 여러분만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